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9주차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을 주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교시에서는 한국의 에너지 자원 개발 현실, 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앞서서 공부한 대로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해외에서 우리가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공급에 문제가 없을 때는 돈을 주고 아무 때나 사올 수 있지만 이 다양한 국가들에서 다양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직접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하면 훨씬 더 국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해외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에너지원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 석유, 가스, 석탄, 원자력, 신재생 다양한 에너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한 이제 에너지원의 믹스, 에너지원 믹스 아니면 전력 믹스에서 또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석유가 40%, 그리고 가스가 17%, 석탄이 22%, 원자력이 14%이고, 그러니까 원자력을 포함한 화석 연료가 9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신재생 에너지는 현재 1차 에너지원 중에서는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깨끗한 에너지로 알려진 2차 에너지원인 전력은 원자력이 30%, 석탄 30%, 가스 25%, 거의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중에 11% 정도만 신재생 에너지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은 에너지 사용 형태 중에 전력의 형태로 사용하는 것은 약 2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40% 정도의 에너지원을 전력의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는 분명한 것이 에너지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94%가 돼요. 그리고 이 수입 금액은 175억 불이 넘는다는 거죠, 매년.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공급의 100% 중에 에너지를 전환하거나 손실하면서 어디로 보낼 때 손실되는 거가 거의 25%가 넘죠. 그래서 에너지의 4분의 1은 우리가 쓰지 않고 손실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 에너지별로 사용되는 용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대부분의 원유는 중동 국가에서 65% 정도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전에는 90% 이상 중동의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한 나라에 의존을 하게 되면 중동은 우리가 뭐 전 세계 화약고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공급로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것처럼 공급망도 다양한 국가에 나눠서 공급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산업용이나 그 다음에 화학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납사, 우리가 나프타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한 20% 되고 나머지 19.5%는 수송용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의 용도는 대부분 이제 수송용, 산업용, 그리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많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공급 측면에서 보면 석유가 40% LNG, 근데 LNG는 대부분 그 산업용으로 많이 쓰이고 일반 가정용에서도 많이 쓰이게 되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석탄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석탄은 이제 무연탄 종류도 있고 유연탄이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 발전용으로 쓰이는 것은 유연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서 우리가 연탄으로 쓰이는 것들은 이제 무연탄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약 14%가 원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원전은 대부분 어디에 쓰이냐? 발전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 용량을 비교를 해보면 원전이 31%, 유연탄이 31%, 그 다음에 가스가 25%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석유는 발전용으로 거의 안 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석유는 휘발유와 같은 연료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성이 많이 나기 때문에 자기 용도에 맞게 석유를 휘발유나 같은 연료 형태나 원료로 많이 쓰지 이 발전용으로는 많이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량의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전력망이 없는 곳에서 자발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때 그 디젤 터빈이나 다른 걸 만들어서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에너지원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했는지. 지난 40년간은 대부분은 석유, 석탄이 주 공급이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바뀌지 않았습니다. 20년 뒤에 1980년대랑 2020년대를 보면 석유의 비중은 58%에서 38%로 줄고 석탄은 33에서 24로 줄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는 석탄과 석유의 양이 감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 공급량의 규모가 커지면 비율이 줄어도 절대적인 공급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는 이런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것의 장점은 어떤 분야가 주 에너지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한 거는 LNG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20년 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석탄이나 다른 거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60%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석탄, 석유가 여전히 주요 공급원이지만 석유 및 석탄의 비중은 감소하고 천연가스와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줬고, 에너지 수입 규모에서 보면은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6배 이상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수입하는데 돈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 의존도는 더 증가를 했죠. 옛날에는 석탄이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일부를 무연탄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원을 썼지만 그 에너지 패턴이 바뀌면서 국내의 석탄 같은 걸 안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수입 의존도는 향후 20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90%에서 75% 사이에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기후변화의 탄소 중립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감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을 보면은 연간 에너지 수입액이 유가나 가스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0억 불에서 2,000억 불 수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환율을 곱하게 되면은 뭐 120억에서 240억 그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에너지를 갖다가 수입함으로써 해외에 지급하는 돈을 국가 총 수입액의 비율로 나타내면은 4분의 1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열심히 해서 총 수입이 발생을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또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만큼 한국의 에너지 수입액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의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는 92%가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021년 기준으로 92.3%입니다. 근데 한국이 성장이 엄청나게 급성장을 했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는 해외 의존도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면 대한민국이 92%이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60%가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센트가 50% 라인인데, 그리고 일부 작은 국가들 인구수가 수백만 밖에 안 되고 그 적은 인구들이 쓰는 에너지 양이 절대적인 양이 적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공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독일이나 같은 경우는 60% 이상을 해외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결국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많은 양의 돈을 주고 많은 양의 에너지를 다른 나라에서 긴급하게 도입을 하게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 시에는 국가 전체의 무역 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에너지를 독립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지만 한국같이
보존된 에너지가 적은 국가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자원 빈국의 에너지 자원 확보 전략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산유국이면서 동시에 남는 에너지원을 수출하는 중동이나 오펙 국가들은 자기네 자원 개발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국처럼 비산유국이면서 전액을 수입하는 나라,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에너지 자원 정책이 일본의 에너지 자원 정책과 흡사한 이유는 처지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국내에 충분한 자원이 있으면 국내 자원 개발을 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물론 국내 자원 개발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없는 당시에는 해외에 있는 메이저 석유회사들, 쉘이나 엑슨모빌들이 한국에 와서 해상 광구를 탐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1994년 이후에 동해가스전에서 가스전을 개발을 하고, 이것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 동안 가스를 조금씩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20년도에 이제 동해가스전이 다 생산이 돼서 문을 닫게 되면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산유국의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산유국의 지위에 있다고 해서 무슨 혜택을 받는 건 아니죠.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은 국내 자원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국내에다가 사다가 비축하고 저장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 비축이나 저장은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정 양만 우리가 비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비축 설비를 늘려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비축을 하면 대부분은 유사시에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또 비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서 10일치 아니면은 90일치 정도에 해당되는 것을 에너지 자원의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죠?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자원 부국에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원 부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서 도입선을 다양하게 하고 최대한 많이 우리가 개발하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산유국으로 알려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석유를 하루에 2천만 배럴 정도 소비하죠. 근데 이 원유 소비량은 대부분 무슨 양이랑 같다고 얘기를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제 설비랑 정제 설비 용량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원유를 값싸게 사다가 얘를 정제를 해서 휘발유와 같은 연료로 만들어서 이 연료를 우리가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석유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영어로는 페트롤리움 프로덕트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산유국이에요. 인도도 다 산유국이에요. 그래서 산유국이면서 소비가 많은 나라들은 결국 해외 자원 개발을 통해서 아니면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해외에 개발된 에너지 자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나라들은 국내 자원 개발과 해외 자원 개발을 동시에 추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한국은 국내 대륙붕 탐사를 어떻게 했느냐? 1970년대부터 애국회사한테 조광권을 설정해서 참여를 했다. 조광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땅에서 지하 자원을 탐사하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을 하면 생산되는 양의 일부를 한국한테 주거나 아니면 돈을 우리한테 내고 그 개발된 자원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2차 석유 파동이 일으면서 한국에서는 1979년도에 한국석유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지금은 한국석유공사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전에는 한국석유개발공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패드코라는 이름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KNOC입니다. 코리안 내셔널 오일 코퍼레이션인데 옛날에는 페트롤리움 디벨롭먼트 코퍼레이션. 그래서 패드코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를 본격적으로 대형하면서 이름을 이제 KNOC로 바꾸게 됐고
석유공사가 그동안에 본격적으로 국내 탐사를 하면서 이 해상 광구에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면적을 길이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라인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하고, 면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는 것은 이제 면적의 단위를 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추도 48개의 시추공을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추공은 동해죠. 그 중에서도 동해 석유가스가 조금 개발이 된 6-1 광구 쪽에 집중적으로 시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해-1이라는 가스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앞바다에서 한 60km 정도 가면 해상에 플랫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플랫폼을 풍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이제 플랫폼을 조정을 하거나 해서 거기에 풍력 발전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수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까지 연계하고, 더 나아가서는 생산되고 남은 가스 전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육상에서 포집한 거를 파이프라인으로 끌고 와서 이 안에 다시 주입을 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내 대륙붕은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여력에서는 2004년부터 2018년도까지 동해-1 가스전을 개발을 했고, 이거는 울산 앞바다에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양은 아주 작은 양입니다. 1.8 BCF라는 것은 빌리언입니다. 10억 큐빅 피트니까 피트에 큐빅은 삼승이라는 뜻이죠. 엄청나게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1998년도에 탐사에 성공을 하고 한 5년에 걸쳐서 생산 설비와 개발 계획을 세운 다음에 2004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했고, 이 인근에 다른 작은 강구에 동해-2라는 가스전을 추가로 연계를 해서 개발을 해서 수명을 조금 더 연장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도 6-1 광구, 이 부분들에 국내 회사들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의 이름은 포스코 대우라는 데서 70%의 지분을 갖고 석유공사가 30%의 지분을 가지면서 공동 개발하는 것들의 탐사들이 꾸준히 이루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내에서 작은 규모지만 투자 대비 거의 2배가 넘는 매출액을 올렸기 때문에 국내 자원 개발은 의미하는 게 해외 자원 개발보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자원 개발을 하게 되면 국내에서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부가적인 국내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18년까지 하고 16년에 추가 개발된 걸 가지고 연장을 해서 21년까지 생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오느냐 하면 컨덴세이트라고 얘기하는 액체 상태의 천연가스가 같이 추가적으로 나오는데, 이 컨덴세이트는 휘발 성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다른 정제할 필요 없이 바로 연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한반도를 둘러싸고 대륙붕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가장 흔하게 들은 게 7광구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7광구뿐만이 아니라 서해, 남해, 그리고 동해들의 이웃 나라들이 있어서 관심 있는 것들이 항상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한국, 중국이 이 자원을 둘러싸고 영유권 분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에서도 이 석유가 나온다는 설도 있고 일반 탐사에서 적은 양의 석유가 발견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소문난 것처럼 평양이 뭐 석유 위에 떠 있다, 그런 얘기들은 사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해 지역은 당연히 강의 울릉분지를, 그래서 일부 이제 독도 앞바다에 뭐 가스하이드레이트나 가스전을 노리고 일본이 독도를 갖다가 자기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얘기도 있죠. 자, 남해 지역도 마찬가지죠. 대표적으로 7광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공동 개발 구역인 요 지역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위치적으로 가까운 이 세 나라가 어떻게 할 건지. 자, 중국에 있는 서해 분지는 한국의 군산 앞바다 있는 데까지 연결이 돼서 일부 우리가 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그 서안만 분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그 바레만이라고 했죠. 그 지역에 많은 양의 석유가 매장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있을 수 있다는 그 확신들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해에서도 중국 측에서도 탐사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마 한국에서도 서해에 석유가스가 부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영유권 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7광구를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건지 아니면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북한의 석유 가스 개발에 대한 동향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반도를 둘러싸서 그동안의 대륙붕 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자, 일본에서 보면은 이 서한만 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중국의 시추선이 이 안에서 시추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 남황해 북부 분지에서도 이 중국의 시추선들이 한국의 요 선을 넘어서 출몰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기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과 일본과 중국,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제 대만 쪽에 북쪽에서도 석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영유권들, 그리고 각 나라들은 우리 못지않게 많은 탐사 활동들을 실제적으로 했습니다. 한국이 40개의 시추공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 나라들은 4배에서 5배 가까운 많은 돈을 들여서 탐사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자원 확보의 각축장이 되어버린 7광구. 이거의 역사는 197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을 때 한일 공동개발구역을 설정을 하고 50년 동안 공동으로 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8년도 했다가 50년이 지나면 28년인데 이 28년 동안 28년이 되기 전에 뭔가가 해제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8년 뒤에 협정이 종료가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3년 전인 25년, 28년에 3년 전인 25년에 이 조약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가 많이 안 나왔죠. 근데 얘를 지금 이제 한국이 하는 배타적 수역 경계로 보면 대부분의 땅이 한국의 바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협상을 안 하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미 2000년대 넘었으면서 이 대륙붕 공동개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구역을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갖고 추후에 클레임을 하면 대부분의 땅을 자기네들이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무척 궁금하고 이게 이제 국제적인 그 분쟁 지역으로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동의를 안 해주면 또 그쪽에서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또 없다고도 합니다. 다만 전에는 이 대륙붕이 연장이 어디까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런 영토가 결정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육지 해안선에서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은 그 안에 있는 거를 영주권으로 영해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대륙붕이 이 밑에서 해구가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얘를 설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국내 대륙붕을 포함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결국 한국에서 해외 자원의 현실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가스만 보면 확보율이 11%예요. 한참 올라갔을 때는 전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로 최대 16%까지 자원 개발률이 올라갔습니다. 이 자원 개발은 뭐냐면 한국이 쓰는 소비량 중에 국내 기술로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확보한 석유가스의 양 아니면 자원의 양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결국 투자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11%로 계속 줄죠. 그리고 6대 핵심 전략 광물들을 보면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1차 1%에서 47%까지 다 있다는. 우라늄 같은 경우 아직 개발되는 게 국내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죠. 유연탄, 그 다음에 철, 동원 12%, 아연 22%, 니켈은 47% 정도를 한국에서 자주 개발을 통해서 확보를 한 양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양들은 중국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들은 해외 자원 개발의 중요성 그리고 이런 자원 개발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산업의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처럼 투자 규모가 작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자원 개발이 성공률이 10%에서 뭐 20%밖에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포트폴리오 전략에 따라서 확률이 적용이 되려면 많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자원 개발에 적합하지 못한 투자이기 때문에 자원 개발의 낮은 성공률, 그 위험성을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원 개발 추세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2014년 이후에요. 고유가 때 투자를 많이 하고 저유가 때 투자를 안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주기에 따라 가지고 변한다고 했죠. 투자를 많이 하면 10년 뒤에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공급이 10년 뒤에 딸리니까 결국 저유가나 저자원 가격 때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고 이런 엇박자가 나게끔 투자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이제 이 전략 광물들이 왜 필요하면 4차 산업과 관련돼서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거에서는 소재, 부품, 장치 산업들이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력을 하건 태양광을 하건 그 안에 들어가는 원소들이 많죠. 리튬, 특히 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략적인 광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석유가스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4차 산업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 광물들에 대한 투자들이 더 늘어나니까 결국 더 복잡해지게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자원 개발을 못하고 있는 자원 빈국한테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외 자원 개발 투자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원 가격이 높을 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공기업을 앞장서서 전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 일본은 우리보다 10배 이상 많은 곳에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다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공사, 그 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자원 가격이 하락이 돼서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장기적인 투자는 못하게 되죠. 사업을 접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사업을 접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SK랑 포스코라는 회사 두 개만 남고 대부분의 회사들은 자원 개발에서 손을 뗀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배터리 산업이 각광을 받으면서 많은 회사들이 직간접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죠. 이게 또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해외 자원 개발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게 더 많습니다. 병가지 상사예요. 전쟁에 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성공할 확률이 10에서 20%밖에 안 된다는 소리는 80% 이상은 실패하는 거니까 당연히 실패가 더 익숙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자원 개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와 연계돼서 졸속적인 결정에 의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수열들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결국 이런 광물자원공사나 석유공사들이 부채 비율도 늘어나고 자본 잠식에 빠지고 회수할 수 있는 양이 없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는 대부분 투자를 할 때 자기 자본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차입에 의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사는 것도 똑같고 이게 이자율이 높아지거나 원금을 못 갚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물자원공사는 자본 잠식이 된 거고 석유공사도 자본 잠식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가스공사는 항상 한 300에서 300% 내외의 부채 비율을 갖고 있죠. 자, 그렇다고 실패만 했느냐? 공사랑 민간기업이랑 같이 들어가서 대표적인 게 베트남 15-1 광구예요. 여기서 원유 매장량 확보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었죠. 그 다음에 리비아의 엘레펀트라는 큰 광구에 석유공사랑 몇 개 회사들이 들어가서 원유 매장량 100억 배럴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케이스는 미얀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들어가서 가스공사랑 같이 공동 참여를 해서 많은 양의 가스를 발견하고 여기서 지금까지도
매년 수백억 원의 돈을 갖다가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10년, 15년 뒤에 데미지를 입는 거고, 잘못 투자를 한 거는 10년 뒤에 또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자원개발의 특성을 고려를 하고 사심 없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만 성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자원개발 추이 보면은 고유가 때 많이 하고 저유가 때 적게 하게 되죠. 이게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가 변동과 같은 것들도 있지만 가장 피해야 될 것이 정권 교체가 따르면 전 정부의 이런 자원개발 정책을 다 엎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가가 떨어진 거는 2015년부터예요. 그래서 서서히 투자비가 줄었죠. 근데 정권 교체가 일어난 거는 2012년이에요. 유가 떨어진 거랑 시기가 맞지 않죠. 근데 그 뒤에는 투자가 계속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한국은 20% 이하의 수준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랑 비슷하게 자원 빈국인 일본은 종합상사를 앞세우고 국영기업을 앞세워서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자를 했다는 거죠. 자, 일본은 자원 확보율이 우리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한국이 11%의 석유가스인데 일본은 40%가 넘어요. 6대 광물은 더해요. 한국이 28%인데 반해서 여기는 75%가 넘는다는 거죠. 자, 결국 일본은 꾸준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자원 확보를 많이 해서 에너지 자원 안보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의 예산 자체가 일본이랑 한국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과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2014년도 이후에는 엄청나게 적은 양을 한국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상으로 1교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